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무섭게 고공행진 중인 미국의 증시인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그래도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테이보 작가와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 시간 더 빨리 지나가시겠어요? 왜 그러세요? 네, 사이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한국 증시와는 달리 왜 이렇게 좀 안정감이 드는지 오히려 박탈감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쳤고요. 나스닥은 뭐 1% 이상 강하게 올라줬고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의 대기 모두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소위 말하는 이제 S&P 500이 4,900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채권 시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뚫어낸 힘이 일단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면은 채권 시장은 일단은 안정감을 찾았고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전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장마치고 나오는 큰 기업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AMD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장전에 올라가고 있지만 구글과 AMD는 살짝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아직까지는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년도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3% 냈습니다.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해 준하는 주주환원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미국 시장이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PBR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좀 불만족스럽게 나오는 말은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주주들한테 지금 베풀지 않는다. 환원이 없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환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게 미국장의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뉴욕 증시가 지금 시장의 랠리를 좌우할 핵심 촉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올 기업들의 실적부터 함께 짚고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GM과 화이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화이자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화이자는 적자를 예상했으나 지금 흑자를 발표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장전에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가치주 혹은 화이자라고 하면은 그 다들 아시다시피 파란 약도 있고요. 그리고는 또 코로나 관련된 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전통의 뭐 제약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좀 처참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웬만해서 이런 뭐 이평선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200월 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0년 내 최저치 정도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30달러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200월 선 아래 혹은 3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로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70%씩 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일단 이번에는 뭐 여러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일단 EPS를 발표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바닥을 찍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중 하나가 바로 MS일 것 같은데요. 지난해 MS의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를 제가 되돌아봤는데 전부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오르고 한 번은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MS의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3개월 동안 얼마나 잘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는 시장에서 이미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를 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가이던스라는 표현을 쓰죠.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신사업은 어디에 진출을 할 것이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 그 빅3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은 하락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도 여실히 보셨다시피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2024년도에 얼마를 벌지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러면서 오히려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삼박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AI에 대한 가이던스,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켜야지만 지금의 상승이 좀 당연히 이제 좀 선반영된 부분도 이미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번 실적 발표 내일 새벽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이러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기업이 애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 월스트리트에서는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는 오픈 AI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1분기 특히 이제 2월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AI의 수익화, 기업들에게 MS365 코파일럿 구독 서비스를 팔았는데 이게 얼마나 수익화가 이뤄지는지가 MS의 실적을 두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시총 1위를 좀 앞다투다 보니까 이걸 애플을 사야 될지 MS를 사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을 둘 중에 있으면 사야 될까요? 둘 다 사면 됩니다. 둘 다 사라고? 네. 자금이 없으면요? 자금이 한 주 사기 어려울 자금이라 그러면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건 결국 AI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AI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특허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나오는 썰에서는 애플이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대규모 M&A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플이 이제 성장했던 그런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뭔가 제품을 낼 때마다 신기술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M&A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완성한 제품을 완성된 이후에 출시한다라는 이런 완벽주의 전략으로 좀 시장을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 전략이 조금은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AI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최대한 빨리 돌리는 게 이제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메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확보했다라는 거를 자랑스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아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우리가 실이라고 하는 좋은 서비스가 있고 이 부분이 전 세계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게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뭔가 AI에 특화된 데이터로서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LLM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시장에 공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 이 부분이 좀 더 애플 투자자들을 좀 망설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난 뒤에 또다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다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이 나올 때 과연 AI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왜냐면은 연초부터 테슬라가 많이 내려왔지만 또 실적 발표를 하고 내려가긴 했지만 또 어제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더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팔아야 되는 시점이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JP모건에서는 테슬라 뭐 연말까지 30%더 폭락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테이버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JP모건이 됐든 아니면 미국의 많은 IB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기차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뭔가 이제 언론사 대 언론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약간의 이런 대립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일론 머스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트위터라고 하는 그 기업을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했을 때부터 나는 새로운 언론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상황이고 이거는 기존의 언론사들이 듣기에는 도전이라고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더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점도 분명히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비싸다. 맞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IR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공격적인 말은 안 나왔겠지만
머스크도 본인이 고금리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자동차 판매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이미 통계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익이 좀 감소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현실적으로도 보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40배에서 45배 정도가 나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그 기업이 비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0배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엔비디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시면은 30배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배 전후, 45배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1년 뒤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더 투자자들의 손이 안 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금리가 빠르게 해소가 될 거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올해 연말에 그래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4% 중후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중후반대가 저금리는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황은 올해는 안 좋을 거고 내년까지도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것인가는 검증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전기차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기업이냐 그러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FSD도 마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말 사이 있었던 이슈인데 테슬라가 급반등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AI에 투자를 한다. 대규모로 엔비디아와 거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테슬라의 기본 베이스는 혁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테슬라 봇이라고 부르는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미 1, 2, 한 1.5년, 2.5년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부서가 만들어진 지 그 어느 정도의 그 타임이 길었다 그러면은 저 정도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가장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뭐 시장을 리드할 정도의 엄청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천재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전기차는 안 좋을 수 있겠으나 AI도 로봇도 자율주행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제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그 구간 동안 투자자한테 어떠한 미래를 그려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정량적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테슬라를 투자를 고려하시던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상황에서 GM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GM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뭐 4분기 이익과 매출 실적을 보고 했는데 예상을 넘는 낙관적인 올해 지침을 발표했고 그래서 지금 개장 전부터 7.7% 정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좀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전기차 부분이 2023년 전체 차량의 한 7%에서 2024년 올해에 최소한 1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그럼 전기차 부분이 그렇게 부진하지는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전기차가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기차로 이제 완전히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속도보다 빠르냐 느리냐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다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GM이나 포드 그리고 테슬라도 다 동일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는 재고를 쌓아놓고 밀어내기 방식으로 요 자동차 판매를 이어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계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재고를 최대한 쌓지 않는 그러한 생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공급을 줄임으로써 계속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과거 2년, 과거 3년 동안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 대비 자동차 가격 상승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는 자동차가 좀 전동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사람들한테 편리를 또 이렇게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해졌던 그런 특이했던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본인들의 영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투입되는 인력도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비용의 효율화를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자동차 업계들이 많이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는 판매 가격 역시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어찌 보면은 앞으로도 자동차 업계는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의 레드오션이 아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금 돈을 이제 많이 남겨 먹으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재고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GM이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3개월 전에도 우리 예상보다 24년도에 돈 잘 벌 것 같다라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라고 하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는 말 그대로 투자가 많이 필요한 이러한 전환기에 자동차 업계들이 오히려 소비자를 좀 곤경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에서는 돈 잘 벌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네, 현기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좀 더 기대할 바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네, AI에 대한 키워드가 꽉 채웠었는데 테일버님 2024년 혹시 새해 목표 뭐로 잡았습니까? 저는 목표는 올해는 30%더 벌자. 역시 네. 저는 올해 꼭 한 5kg는 더 빼자가 목표였거든요. 사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다이어트가 목표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다이어트 약물 쪽으로 비만 치료제 쪽에 이 흥행이 계속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쪽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뉴스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보노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노보노디스크가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작년 연말쯤에 일본에는 실제로 진출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주사를 맞는다라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지금 위고비 같은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위고비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없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정말로 맞아야 될 사람을 골라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처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게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잘 사는 동네일수록 다이어트 약물에 대한 처방이 늘어나고 있고 못 사는 동네는 오히려 비만율이 높지만 다이어트 약물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본인들의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적인 곳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정말로 약물이 필요한 곳까지 이게 수혜를 입으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증산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수치는 안 나왔지만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혹은 204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이어트 약물에 대한 뉴스를 찾으시면은 대부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살을 빼는 약을 맞았더니 신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성인병의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살이 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러니 살을 빼면 다른 곳의 기능도 좋아진다. 어, 근데 이런 것을 약물을 통해서 이게 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원래 모두가 꿈을 꿨잖아요. 알약 하나 먹고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약을 맞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 식욕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는 다이어트에 도움도 주는 그런 약물이 나왔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크리티컬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주목하는 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올해도 다이어트 약물은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실적을 이번 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혹시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그 훈풍이 국내 관련주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관련주 안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증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임상 1상 들어간다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런데 임상 1상을 통과하고 2상을 통과하고 3상을 통과해서 글로벌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까지 그쵸? 앞으로 2040년까지 시장이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040년 전에 그 절차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상용화에 성공했고 지금 당장 글로벌화에 이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라일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도 엄청나게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점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쵸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기회 시장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할 만하지 지금 당장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상용화가 먼저죠. 상용화가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박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이어트 약물을 경구용으로 개발을 하다가 그거를 임상에서 포기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달리고 있는 곳과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에 대해서 어디를 투자할 거냐 그러면은 달리고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단타만 이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는 미국 기업 혹은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장투하시는 게 이제 상용화가 끝난 기업,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장투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기대감도 있는데요. FOMC가 이제 곧 발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일단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당장 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췄을 때 어떤 현상,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렸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는 게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금리를 못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리스크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금리가 당연히 이제 인플레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금리 인하하는 게 당연한데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안 낮춘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지금 어찌 보면은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경기는 너무 좋은데 인플레이션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유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금리를 낮추는 게 우선이냐,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냐.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다들 한입 먹어서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가 잡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은 인플레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소비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리를 1월에 낮춘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는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는 지금 미국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직전에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준은 그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3월 혹은 5월 혹은 6월이 돼가지고 금리를 한번 낮추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는지 요걸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기준금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연준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돈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불렀습니다. QE라고 하는 거고요. QT는 그때 풀었던 돈을 다시 한번 이제 고향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돈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어떤 숫자로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냐 그러면은 그게 M2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M2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무부 사이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재무부 말 그대로 정치권 사이드에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양쪽 사이드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M2는 오히려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액수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연준이고요. 그리고는 정부 사이드에서는 돈을 풀고 있습니다. 요 총량,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M2라는 걸로 우리가 이게 측정을 하는데 그게 꾸준히 떨어지다가 2023년부터 꾸준히 떨어지다가 지금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장에 돈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새 돈이 찍혀 나오는 거고 이 돈은 소비로 연결되고 증시를 부양하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경기가 왜 안 꺾이냐? 이 부분을 지금 비판하는 쪽은 정부가 돈 풀고 있어서 그런 거다. 연준은 돈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정부가 오히려 돈을 풀면서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돈이 저 안 줄어들고 있으니까 소비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것 때문에 경기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어 나가느냐가 핵심이 될 건데 비난하는 쪽은 올해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를 위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풀 거냐, 그리고는 이 무분별하게 돈을 푸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이냐. 반대로 보시면은 돈을 흡수하는 속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FOMC, 그리고는 올해 상반기 FOMC에서 핵심이 되는 게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지만 QT의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미 이것에 대해서 12월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 약간 운은 띄워놓은 상황이거든요.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연준이 돈을 흡수하는 속도를 좀 줄여주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푸는 속도도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면서 소비를 점점점 꺼뜨려 가면서 그러면서 완만한 금리나 소프트 랜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대선이 있으니까 시장이 박살은 안 나요. 음, 그걸 믿고 시장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간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유지가 될 거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테슬라처럼 혹은 뭐 NXP라든지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그런 기업들처럼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치가 안 좋으면은 박살이 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UPS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택배 보내는 기업이죠. UPS가 실적과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어요. 매출이 좀 적게 나오면서 예상보다 지금 주가가 장전에 부러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주가가 우상향 가고 버틸 것이고 그리고는 실적이 좀 실망스러운 기업은 부러지겠죠. 우리는 그 부분에서 빅테크가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 지수가 안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부러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좋은 종목을 제대로 고르셔야 되고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좀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FOMC는 QT에 대한 질의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 궁금해지는 게 인텔이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쭉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인텔이 온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면은 또 빛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인텔일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인텔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요? 괜히 별명이 동네 바보형이 아니에요. 왜죠? 네. 왜냐하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좀 많은 삽질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본인들이 CPU라고 하는 혹은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탑을 찍고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무엇을 자꾸 건드렸냐 그러면은 자율주행 건드렸고요. 그 당시 AI를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신사업을 펼쳤던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찌 보면 인텔의 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올랐던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AMD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가 인텔의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서버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AMD 역시도 인텔의 기존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디바이스 기기가 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맥북에 들어가던 CPU를 누가 만들었냐? 네. 인텔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그것을 애플이 독립해서 이제 애플 세미컨덕터가 만들고 있습니다. 인텔이 큰 고객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모바일, 우리가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 보시면은 인텔이 아니고 퀄컴이 중심이 돼서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애플이 됐든 퀄컴과 같은 뭔가 좀 신흥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AI의 대장은 뭐라고 보십니까? 엔비디아죠. 네. MS는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대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 기업이 메타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주에 메타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실적 발표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매우 중요한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한 한 주 앞두고 정말 귀한 분을 한번 모셨고요. 오늘 매경 출근 아침에도 하고 이렇게 늦은 밤까지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준 테이번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